그녀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푸근한 눈빛, 말소리를 닮을 수 있나 그 점이 궁금할 따름인 것이다. 나이가 더 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나이가 더 들면 삶에 대한 이 알 수 없는 허기증이 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일까? 또 하나의 집, 김향숙. 해가 기울며 낮이 짧아지면 식물들은 이윽고 겨울이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눈치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씨앗을 열매를 단단하도록 여물게 또는 진한 빛깔로 서둘러 익힌다. 성질이 급하여 이미 봄에 피었다 지자마자 열매를 익히고 떨구어 버린 것도 많다. 세상이란 계절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듯이. 그렇듯 열매를 일찍 익힌 것들은 대개가 높은 산처럼 조건이 좋지 못한 곳에 사는 것들이다. 일찍 꽃 피우고 열매를 떨군 성질 급한 식물들이 멋없는 꼴로 나머지 계절을 무심하게 살 때 느긋한 식물들은 줄 서서 오는 계절을 차례로 맞으며 그때마다의 알맞은 모습으로 자라며 삶을 즐긴다. 항공회사에서 발행한 기내지를 넘기던 중 언뜻 눈에 들어왔던 구절들을 기우는 되풀이해서 읽고 있다. 무엇을 해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다 그래도 활자의 눈길을 주는 것이 가장 나은 듯 했던 것이다. 지금 어머니 모시고 출발하니까 2시경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시누이 남편한테서 받은 것은 40여 분 전쯤. 그때부터 지금껏 그녀는 방들이며 주방 화장실을 둘러보았으며 루즈도 발랐고 TV 화면의 먼지도 훔쳤다. 탁자 아래 칸에 쌓아두었던 여러 잡지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쳤다간 건성의 눈길을 여기저기로 주곤 하기도 했었다. 라디오를 켰다 껐다를 서너 번 했으나 어디로도 마음이 쏠리지를 않았다. 시계를 쳐다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누군가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은 늘 기윤에게 저 혼자 보내는 시간과는 다르게 다가왔었다.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 펴둔 백지에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의 그런 느낌이었을까. 특히 그 누군가가 친구도 아닌 시어머니인 경우 그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아직껏 잘 알지 못했다.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거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해서는 아니었다. 20년 전 결혼과 함께 시작된 남편의 학위 공부를 위한 미국 생활이 학위가 끝난 뒤 연구소 근무로 이어진 까닭에 12년 동안은 떨어져 지냈지만 8년 전에 귀국한 뒤로는 매해 만나온 터였다. 그 만남의 날들을 모두 합친다 해도 채 2달이 되진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나마 기우는 시어머니의 마음씀이 넉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론 감탄할 적도 있곤 했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있기 전이면 그녀는 늘 그녀의 많은 부분이 시어머니한테 속하는 느낌이 드는 거였다. 귀국해서 얼마 동안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해가 갈수록 그리 되었던 것이다. 그 석연치 않은 느낌을 외면하기 위해 TV를 본다거나 걸레질을 한다거나 잡지의 갈피를 넘겼던 것이리라. 그중 가장 오래 눈길을 주게 된 것이 바로 해가 기울며 낮이 짧아지면 으로 시작했던 그 부분이었다. 식물들은까지 읽었을 때 그녀는 반사적으로 자신이 식물 중에 어느 한 종류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겨울이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눈치챈다. 그 구절은 그녀의 가슴 속 깊이 패인 도랑을 흐르는 얼음의 물길로 자리 잡았다. 그 물길이 너무 차가웠기에 라디오에 귀 기울여 보기도 했고 잡지 갈피 속 모피 코트 차림의 우아한 여자들에게 시선을 떨궈 보기도 했었다. 식욕이라도 생겨주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입안의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을 뿐. 이 즈음 기우는 음식들을 잘 먹지 못했다. 위안이 더부룩한 데다 설사도 곧잘 하게 되었던 거였다. 때론 위벽을 사금파리 조각으로 긁는 듯한 통증이 올 때도 있었다.
두통은 또 얼마나 자주 찾아오곤 했었나. 오빠가 근무하는 병원에 가서 그녀가 종합검사와 검진을 받은 것은 이틀 전이었다. 그 결과를 알려주기로 한 2시에서 어느덧 15분이 지났는데 전화벨은 울리지 않는다. 벽시계로 눈길이 자주 옮겨간 것, 마음이 허공에 여기저기를 떠다니는 나뭇잎만 같았던 연유가 꼭 시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었다고 여기게 된 기우는 거실 유리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간다. 더는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베란다의 난간 쪽으로 다가가려던 그녀는 곧 멈춰 섰다. 시야를 가리막고선 앞열의 아파트들이 갑자기 기우뚱 흔들리는 듯 했던 것이다. 현기증이 잦아들면서 기우는 아침나절에 비해 한결 잿빛이 짙어진 하늘과 하늘 곳곳에 커다란 부대자루를 박아놓은 듯한 형상인 구름들을 보았다. 공기는 싸늘하고 축축했다. 한 차례 비가 오고 나면 이제 겨울도 멀지 않을 것이다. 건너편 상가 건물들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질 않는다. 이불 호청으로 몸을 감싼 어떤 여자가 휴지 조각들과 낙엽들이 깔린 보도 위로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문득 떠올렸던 그녀는 도망치듯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웅크려 눕는다. 눈물은 왜 또 흘러내리는 것일까? 이렇게 느닷없이 눈물을 쏟는 것은 처음이었다. 분명한 까닭 없이 어떤 뚜렷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는 채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런 돌풍 같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녀는 소리내어 운다. 현관벨이 울린 것은 10여 분 뒤였다.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 좋을 텐데요. 박서방이 바쁘다 카이. 그만 가라 캐야겠다. 고단하시겠어요, 어머니. 고단키는 너거는 별일 없었더나.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신우의 남편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지켜본 다음 집 안으로 들어온 기훈과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제야 서로를 차분한 눈길로 바라본다. 맹장염 수술을 한 뒤 퇴원한 지 이틀째 되는 신우의 옆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온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정정해 보이는 모습이다. 굵은 주름살이 임하며 눈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긴 해도 살색이 맑은 데다 힘있는 목소리며 느긋함이 담긴 눈빛에 여유로움으로 해서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지경인 것이다. 어머닌 여전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70 넘은 노인네가 좋아 보일 리가 있겠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웃는다. 싱크대 있는 곳으로 간 기우는 모과차 2잔을 만들어 생과자가 담긴 접시와 함께 탁자로 가져왔다. 애미는 혈색이 안 좋아 보인다. 그저 늘 고단하다고 말하며 시선을 찻잔으로 떨구는 기운의 눈언저리에 운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현관벨이 울리기 직전에 서둘러 분첩으로 얼굴을 눌러준 데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순간부터 긴장이 되면서 기운을 어느 정도 되찾은 모습으로 스스로를 수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감정 상태가 엉망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기운이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한테는 자주 삭막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얼굴을 보여주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암초 때문에 기우뚱 흔들리게 된 배라는 느낌이 되고 만다. 명선이나 애미나 다들 몸이 약해서 걱정이다. 서울이 공기가 나빠서 그런 모양인가. 명선이가 옛날엔 참 건강했는데 한창 나이 땐데 와들 그럴꼬. 이참에 사부인 보기가 어찌나 민망하던지. 우리 자부가 몸이 부실하다 보니 집꼴이 말이 아닙니다.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좀 언짢더만은. 신우이와는 자주 만나질 않지만 신우이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기운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딸들의 아버지임을 못마땅해 한다고 했다. 우리 집 그 양반은 승진이 안 되면서 사람이 점점 작아져 가는 듯해요.
원래 자신이나 아내와 자식에 대한 기대가 높던 사람이다 보니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이 나는 모양이에요. 신우이의 그 말의 기유는 무엇이라고 말해 주었던가. 너무 집에만 갇혀 있지 말아요.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일을 만들어 외출도 하고 그래요. 시어머니 점심은 어떻게 하고 외출을 해요. 또 정말은 제가 집 밖을 나가는 것도 내키질 않아서. 어쩜 그렇게 멋진 여자들이 많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우는 자신이 신우이와 닮은 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예전엔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어서 그녀는 통화를 끝낸 후에까지 의외라는 기분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었다. 기우는 쭉 자신은 신우이와 다르다는 생각을 해온 거였다. 그 다름의 세세한 부분들이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쩌다 외출을 하고 싶어 하질 않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피하고 싶어 하는 폐쇄적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지니게 되었다니. 신우이가 자신의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었다. 기유는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가시가 박혀드는 듯 했었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낼 때면 그 가시는 좀 작아지는 듯 했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 커지고 말았다. 남편과의 관계가 삐걱대는 점 또한 마찬가지였다. 연구소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아내에게 전혀 흥미를 느낄 수 없어서인지 남편은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터였다. 남편은 또 아내를 안는 일에도 등한해진 것이었다. 그들 부부가 좀 더 젊었던 시절이라 해서 기우는 남편이 그녀를 자주 안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었다. 이 즈음에도 그녀 스스로 욕구불만의 상태에 빠져든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기우는 다만 자신이 폐가로 여겨지는 그 느낌이 쓸쓸한 거였다. 혼자 사는 여자라는 느낌은 또 얼마나 고약했던가. 아이들하고도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성적이 나쁘면 그게 다 제가 무능한 탓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신우이의 그 말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말해 주었지만, 신우이의 그 생각으로부터 그녀 또한 멀어져 있지 않은 터였다. 그래도 언짢은 기분을 접어두고 묵은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 수밖에 없더라. 내가 쉬지도 않고 이 일 저 일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사부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더구만은. 연세가 원체 높으시기는 해도 손을 못 놀릴 정도로 기운이 없지는 않아 보이시던데. 모가차를 다 마신 시어머니는 기운을 보며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묻는다. 걱정은요. 기운은 좀 더 밝은 표정을 만들려고 애썼다. 애미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말해볼까? 드세요, 어머니. 기우는 생과자가 담긴 접시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준다. 노인네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로. 속마음을 들켰다고 여기는 쪽은 시어머니인 것만 같다. 집안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딸을 나무라지 않고 연세 많아 잔소리가 많아진 사부인을 탓하는 내가 우습다고 여기는 걸 거로. 아니에요, 어머니. 웃음을 터뜨린 기우는 시어머니의 예민함에 놀라고 있는 터였다. 나이에 비해 기억력이며 근력이 좋은 것쯤이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아직껏 정신적 긴장의 끈을 다잡고 있는 것을 지켜볼 때면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마음 한편엔 어떤 거북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언젠가 함께 살게 될 때 절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명선이가 사부인 모시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었다. 기운이 주방벽에 걸린 사기로 된 꽃 모양의 벽시계로 눈길을 준 순간이었다. 몇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른 탓에 그녀는 혼돈스런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께 지금이라도 고향 살림을 정리하고 올라오시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불러일으킨 어떤 압박감. 설령 서울로 오시라는 얘기를 한다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될 것에 대해 거북해하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으리란 생각. 고향 살림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 지금은 스스로를 주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울 뿐이라는 생각. 시어머니께 당신의 44살 때는 어떠했던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들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원이 되어 머릿속에서 맴도는 듯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또 오빠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도 하질 않았던가. 아이고, 난 서울 올 때마다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더라. 정말 서울 사람들 불쌍타 싶고 말이다. 명선이나 애미만 해도 안 그렇나? 사흘에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지내는 꼴들이지 뭐고. 이 세멘통에 갇혀서 살다 보이 하나같이 후줄근해지는 것이라. 시어머니는 고향 땅의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물은 또 얼마나 시원한지, 꽃나무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각별한지에 대해 자랑하는 말을 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서울 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빠뜨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귀국한 지 몇 해 되지 않았을 땐 실감 없이 들었었다. 한 번도 삶의 터전을 옮겨보지 못한 노인네의 말이라고만 여기면서.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의 말에 공감하면서 이곳 아파트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꿈꾸게 되었다. 보름 전에 친목 개원들하고 설악산 단풍 구경을 갔더라 아이가. 올가을 단풍은 정말로 어찌나 멋이 있던지 천국이 따로 없지 싶더라고. 시어머니가 단풍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기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몸속에 무엇인가가 가득 들어찬 느낌 때문이었다. 가슴을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만들 것 같은 그 그들먹한 느낌을 의식하게 되는 횟수가 빈번한 이 즈음이었다. 좋은 구경들도 못하고 명선이나 여기나 그저 아이들 공부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처지들이니 아이들도 불쌍고 어른들도 사는 재미하고는 담쌓은 형상이니 이것이 무슨 꼴인지.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도 시어머니한테 재미없어 하는 속마음을 들켰다고 여기는 기우는 그저 듣고만 있다. 선화의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이들 공부를 삶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여기며 살진 않겠다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었다. 기훈과 남편은 아이들의 성적표에 적힌 등수를 보면서 놀라고 당황해 하기도 했지만 늘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기만 했었다. 지나놓고 보니 그들 부부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줄곧 임시 체류자 같은 느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귀국한 뒤엔 어쩐지 방관자들이 된 듯한 느낌 속에 살았던 것만 같았다. 아이들을 다그치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어느 면으론 시간이 지나면 잘 되어 나갈 거라고 믿었던 것도 같았었다. 어쩐지 그 등수가 실감이 나질 않았기에 내버려 두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 것이었다. 과외를 시킬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은 아파트를 사느라 친가와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훈과 남편은 그들이 과외 같은 걸 받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었듯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기도 했던 거였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학년이 오를수록 더욱 고전하고 있질 않은가. 살아보니 너무 공부 타령만 할 것도 아닌 것 같더라. 아범을 봐라. 미국 박사라 해도. 갑자기 생과자 생각이 난 듯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곤 생과자 접시로 손을 가져간다. 시어머니는 어쩌면 당신 아들이 미국 박사라는 사실에 어느덧 실망하게 된 것이 아닐까. 남편과 자신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효자와 며느리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기우는 복잡한 느낌이 되고 만다. 귀국하던 당시 시댁 고향의 친지들이 시부모를 얼마나 부러워했던가를 기우는 모르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성공한 미국 박사 아들이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편임이 알려지면서 친지들의 선망도 점차로 줄어들었다는 것 또한.
특히 작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육촌 조카가 정비소를 차려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곤 했었다. 그 조카의 도움으로 사촌 동생 네의 살림이 얼마나 윤택해졌는가를 말하던 시아버지를 지켜봐야 하던 때의 자괴감이란. 처음에 그 말을 들어야 했을 때 기우는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이었다. 남편은 대학도 거의 고학으로 마쳤고 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하는 동안엔 많지 않은 장학금과 기운이 일한 돈으로 버텨온 것을 생각해서만은 아니었다. 미국적 사고방식의 영향 탓이었는지 몰라도 자식들에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부모들의 정서라는 것이 지나치게 끈끈한 것으로 여겨진 때문이었다. 친지들 앞에서 내 아들이 미국 박사요 하고 으스대는 듯 하던 시아버지를 바라볼 때면 흐뭇한 한편으로 약간은 저항하는 기분이 마음속에 깃들이게 되질 않았던가. 그녀는 또 시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었다. 아들네의 형편과 마음을 알아차린 시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부자는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지도 몰랐다. 문제는 이 즈음에 와서 기훈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였다. 자신들의 처신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부모로서나 자식으로서 제대로 열심히 살아오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의 괴로움이란. 전화벨이 울렸다. 검사 결과를 알아보았는데 정상이야. 아무 이상도 없어. 바쁘다고는 하지만 오빠의 전화는 언제나 본론으로 시작되었다. 친밀함이 거의 실려있지 않은 통고문을 읽는 듯한 말소리. 기우는 어서 성수하기를 내려놓아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약간 빈혈기가 있긴 하지만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마냥 게으르게 사는 여자들 죄다 너처럼 여기저기 아프다고들 하는데 문제야. 심각한 현안들이 없는 탓이야. 밥 잘 먹고 산책도 하고 그래. 알았어요. 고마워요, 오빠. 이상이 없다는데도 반갑기는커녕 뭔가 미흡하기만 한 기운이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오빠 쪽에서 전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가 얼마나 유능한 의사인지 또 얼마나 바쁜지는 올케 언니한테 누누이 들어왔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오빠의 말투에서 올케 언니도 자신의 남편의 그 서두르는 말투에 불만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거추장스런 서도 떼어버리고 용건을 말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라고. 그때 기우는 뭐라고 받아 말했던가. 우리 집 그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예 점점 더 말이 없어져 가는데요. 오빠도 똑같은 걸. 일 중독 환자라니까요. 마누라가 얼마나 쓸쓸해 하는지 알려고조차 하질 않는걸요. 우리 집 그이도 마찬가지예요. 올케 언니와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뿐이었는데 주고받는 말의 내용은 언제나 엇비슷했다. 기훈은 자신과 올케 언니 또한 다른 점이 많다고 여겼었다. 기훈의 생각에 올케 언니 또한 오빠 못지않게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림을 그리다 화랑 주인이 된 올케 언니는 늘 바쁘다고 아우성이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외로울 틈이 남아 있었던가. 애미야, 모가차 한 잔 더 마실 수 있겠냐? 조심스런 어조로 말하는 시어머니. 규는 그제야 자신의 침묵이 시어머니한테 걱정스러움을 안겨주었음을 깨닫는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빠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네요. 다행이네. 근데 애미 마음이 어째 편편치 않아 보이노. 오빠한테 꾸중 들었어요. 오빠 말로는 제가 게으르게 살면서 괜히 여기저기 아프다고 한다는 거예요. 웃으려고 애쓰지만 등이 뻐개어질 듯 아픈 기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다. 6시. 매일 아침 그 시간이면 자동적으로 켜지게 되어 있는 시계 겸용의 라디오가 지익하는 가벼운 금속성의 작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불 한 자락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그녀는 자신이 미라 또는 자동 인형 같다는 생각을 했다.
6시 10분까지는 꼭 일어나야 하는 이기윤이란 이름의 자동 인형이 누운 곳은 집이란 무덤 속 방 한 칸. 전혀 달갑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 다음은 근거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좌절감이 그녀를 찾아와 일상의 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싶다는 느낌에 휩싸이도록 했다. 오늘 아침만의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다. 자고 나도 사라질 줄 모르는 고단함이 여전하듯 어제도 그 전날에도 자동인형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일상의 질서에 따르고 싶지 않은 욕구가 나날이 깊어져 가는 것도 걱정거리였다. 남편의 충고대로 실내 자전거를 타볼 것이고 규칙적인 산책을 해야겠다고 기우는 마음을 다지려 해본다. 다름 아닌 식구들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 무기력증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두려워졌던 것이다. 44. 만성피로 증세도 갱년기 탓이라고 여긴다면 이럭저럭 견딜만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작년부터 그녀는 부쩍 피곤함이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나면 곧 침대 속으로 들어가 두어 시간 정도 더 자야 할지 아니면 오후까지 계속 자야 할 것인지를.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날새운 의지력으로 침대에 들어가질 않고 버티는 거였다. 아침나절 또한 오후까지 누워있다 일어나면 온몸을 짓눌렀던 고단함은 어느 정도 가신 듯 했으나 마음속 무거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힘들게 마련이었다.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시간에 어떤 선명한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그 아득한 상실감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훈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학위 공부를 하는 동안 중국 식당의 종업원으로 병원 청소원으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던 그녀는 살림 이외의 일에 마음이 끌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 당시에 힘들었던 기억을 쉽게 잊을 수 없었던 것이리라.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던 그녀는 몇 해 전 화선지를 펼쳐보기도 했었으나 곧 그만두고 말았었다. 서툰 솜씨를 참아낼 수 없어서만은 아니었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였다. 불쑥불쑥 고개를 쳐드는 이것이 내 삶인가 하는 물음이 그녀를 맥빠지도록 했던 거였다. 아주 젊었던 시절 자신과 자신의 앞날에 특별한 환상을 품지 않았음에도 지금의 자신과 삶이 남루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몸의 고단함이 어지간만 했다면 마음속 그늘이 조금은 옅어질 수도 있었으리란 게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낮 시간 동안 침대 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시어머니가 상경에 있는 이 며칠 동안은 그럴 수 없었지만 마루 건너편 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뿐 책방 겸 손님방으로 쓰는 그 방에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기척이 전해져 오진 않는다. 기훈이 방에서 나온 다음에야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곤 하는 터였다. 새벽 4시경에 깨어나 6시가 될 때까지 그 방에서 꼼짝하지 않는 시어머니. 그런데 기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하질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편안하질 않다고 했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잡념이 생기지 않아 좋다고도. 눈을 뜬 뒤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2시간가량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일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은 아직도 더 없는 기쁨을 주는 존재일까? 며느리에 대해선 또 어떤 느낌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기우는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며느리 노릇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한때 시어머니가 만드는 음식, 말하는 어투, 옷차림, 거친 일로 연장 같아진 두 손 모두를 시골 노인네의 것이라고 가볍게 여겼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 즈음엔 점점 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노릇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졌는데 그건 아마 아들인 큰아이 나이가 20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인지도 몰랐다. 어쩌면 나이 들수록 자신의 모든 것이 대단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때문이기도 했을 거였다. 가족들, 친지들 모두에게
지극히 헌신적이었던 시어머니. 새벽부터 밤늦도록 늘 일 속에 파묻혀 살아왔으면서도 스스로의 삶이 고달팠음을 되뇌이지 않는 노인네. 한때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친 적도 있었으나 곧 그 서운함을 떨쳐버린 듯 아들네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그녀는 남편이 학위 공부를 하던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그 당시엔 몸은 고되면서도 마음속엔 어떤 충일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름대로 힘껏 살면서 남편을 돕고 있다는, 그러나 이 즈음 기우는 그 당시의 충일감을 잃어버린 터였다. 남편 또한 아내의 노고에 대해 완전히 잊은 듯 했었다. 남편도 그녀도 한결같이 그들 현재의 삶에 만족해 하질 않고 있음이 분명했다. 시어머니 연배가 되면 그땐 넉넉하고 푸근한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우는 일어나야 할 시각임에도 누워있다. 토해내지 못한 비명이 가슴속에 쌓이는 괴로운 느낌 속에서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마련하는 일들이 무어 그리 힘들 것인가. 그런데도 그녀는 지금 싫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싶기만 한 것이다. 마침내는 남편의 지적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부족한 듯한 자신이 싫어지고 만다. 왜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접시를 깨뜨리는 한 여자의 모습이 기윤의 눈앞에 떠오른다. 시어머니도 커피를 마시겠다고 해 커피 메이커 물탱크에 석 잔 분량의 물을 쏟으면서 기윤은 귀가 허전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지낸 닷새 동안 음악을 전혀 듣지 못했음인가. 갑자기 모차르트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곡들을 듣고 싶어진 것이다. 이 즈음엔 사실 음악을 듣기보다는 침묵의 상태를 좋아했었다. 그녀는 선율에 대한 결핍감보다는 자신의 안에 아직도 무엇으로 향한 욕구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느낌이었다. 몇 시간 뒤면 시어머니는 고향집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을 것이고 그때쯤엔 원하는 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기도 했다. 해방감이 그녀를 찾아왔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역시 기우는 서울로 올라오셔야 한다는 말을 의례적인 어조로 말한 터였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임을 기훈이 어찌 모를 리 있을까.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합쳐야 한다고 말해버린다면, 그렇게 한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음악에 대한 욕구를 되찾을 수 있었듯 시어머니의 삶에 대한 저 건강한 느긋함을 얼마쯤 나누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드세요, 어머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슨 맛으로 커피를 마시는지 몰랐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이것도 괜찮더라. 마음속 망설임을 누른 채 커피를 마시는 기훈의 표정은 여전히 밝아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은 무덤덤해 보이기까지 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얼굴인 것이다. 애미는 원래 고운 얼굴이었는데 참하고 애들해들해 보여 저게 어떻게 아이들을 놓고 살림이란 것을 꾸려나갈꼬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인자는 그래도 나이가 백힌 얼굴로 변했구마는.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동안 기우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중년 여자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낭망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들을 제대로 충분히 해내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후회의 감정에 또다시 빠져들기도 했다. 어제 위의 통증 때문에 찾아갔던 내과 여자 의사는 그녀더러 몸의 아픔이 마음의 불편함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었다. 마음의 불편함이라니요. 별일이 없는데요. 기우는 머리를 여러 번 저었다. 특별히 드러나는 문제점이 없으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별일 없다고 믿고 싶어들 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로 보였던 여의사 앞에서
기우는 어쩐지 마음이 움츠러드는 듯 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년 여성들은 마음속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려 하질 않아요. 분노의 핵심을 될 수 있는 대로 외면하려 한다고나 할까요? 자꾸만 분노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처럼 강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기우는 자신에게 강렬한 감정이 나타내려는 듯 차분하고 약간은 기어드는 어조로 말했었다. 분노가 아니라면 좌절감의 실체라고나 할까요? 여의사는 말을 바꾸어 본다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는 투였다. 저의 경우 특별히 좌절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듯 싶은데요. 그때 기우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의사가 그녀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증세들을 신체적 이상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랬다. 실제로 기우는 많은 의사들이 그녀 몸의 이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기도 했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진 못하긴 하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심하게 다그쳐 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해나가고 있고요. 전 또 작은 삶의 규모에 만족하자고 여기는 편이니까. 여의사는 그때 기운을 똑바로 쳐다보며 뭐라고 말했던가.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싶어 하는 그럴듯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온 몸이 아프게 될지도 모르죠. 괴롭더라도 문제의 핵심과 직면해야 합니다. 기우는 더는 여의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진료실을 나오고 말았었다. 산다는 것은 말이다, 에미야. 힘들다고 생각하면 태산 중령을 넘는 것 같이 어렵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느긋하니 마음을 먹으면 또 그 태산 중령이 평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만은. 모든 것이 결국엔 마음자리 정하기에 달렸다 이 말이라. 기우는 시어머니의 옷차림이 참으로 허술하다는 생각을 했다.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겨 변변한 외출복 한 번 해드리지 못한 한심한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길이 부드러움 때문에 더욱 부끄러워진 듯 했다. 시어머니의 삶이 누구보다도 고단했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부럽고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다. 스물을 몇 해 넘기지 않아 혼자가 되었다는 친정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외딸로서의 서러움, 큰아들을 열병으로 잃어야 했던 단장의 슬픔, 담 넘어 이웃집 과부네에 몇 해 동안 드나들면서 가장과 남편 노릇을 팽개쳤으면서도 술을 마시기만 하면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었던 남편을 참아야 했던 아픔, 미국 유학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못했던 당시의 안타까움, 성공한 아들을 두었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닥쳐왔던 가난하고 어려운 친척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 끝도 없는 농사일을 해야 했던 고달픔에 대해 시어머니는 담담한 어조로 말해주었던 거였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미국 박사임에도 별로 펴질 줄 모르는 아들네의 살림살이는 어찌 시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리. 시아버지는 언젠가 술에 취해 미국이란 데가 사람 도리를 우습게 알게 만드는 흉측한 곳이라고 소리친 적이 있기도 했었다. 그때 기우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반발하는 마음이었다. 부모와 자식의 삶은 별개의 것이니 부모라고 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여기는 것은 부당하고 오래된 횡포일 뿐이라고 여기는 거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대할수록 그녀는 절로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이나에 금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곤 하질 않았던가. 만약에 자신이 시어머니의 처지라면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대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질 않았던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냐? 와 그래 뚫어져라 쳐다보노. 기우는 시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꾸중의 말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애미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살림 솜씨가 야무지지 못하다. 게으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온 정성을 다 쏟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다. 미국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닐 것인데 뭐든지 너고 알아서 하거라는 식이다 보니 성적이 그 모양이 된 것이지. 듣는 순간에는 감정이 상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 꾸중의 말들에 괴념치 않는 터였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푸근한 눈빛, 말소리를 닮을 수 있나 그 점이 궁금할 따름인 것이다. 나이가 더 들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나이가 더 들면 삶에 대한 이 알 수 없는 허기증이 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일까? 어머니, 기우는 다음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는지 혼돈스러움이 가득한 눈길을 찻잔 바닥으로 떨구었다. 왜 그 순간 여의사의 말들이 그녀의 귓가에 되살아나기 시작했는지 커피잔 바닥 저 아래에 아득히 깊은 심연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지 위통 때문에 그녀는 약봉지를 찾느라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다. 현기증이 찾아오면서 기우는 곧 식탁의 모서리를 움켜잡는다. 드센 파도 일렁이는 검푸른 바다로 곧 곤두박질 치고 말 것 같은 작은 배의 요동을 온 몸으로 느끼는 듯한 표정인 그녀는 구명정을 찾는 눈길로 시어머니를 바라본다.